안녕하세요.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콘 쪼꼬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손익의 개념과 함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셔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의 성적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편하긴 하더라도 이 성적표를 꾸준히 받아보셔야만 주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업활동에 관한 내용만 기입하는 것인데요. 이건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활동에 관한 내용만 기입한다? 감이 잘 안 오죠?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매장이 100평이에요. 우리 매장이 100평인데 아무리 운영을 하고 아무리 활성화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다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는 한 5평, 한 10평 정도를 핸드폰 판매업자에게 임대를 줬다고 쳐볼게요. 이 5평, 10평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원이라고 치면 이 50만원은 영업이익일까요? 영업이익이 아닐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매장의 의자가 100개예요. 그런데 아무리 영업을 해도 손님이 다 차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의자를 한 20개 정도를 다른 업자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수익이 한 100만원 정도가 났어요. 이거는 영업이익에 포함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영업이익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점포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자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프랜차이즈가 카페면 커피를 파는 게 우리 사업이고요. 우리가 하는 프랜차이즈가 베이커리라고 하면 빵을 파는 게 우리의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커피를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빵을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의 목적인 거지, 결국 우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느냐를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이익이라는 게 명확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금액만 산출이 되어야 정확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대한 내용만 기입할 때에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자체도 점포의 손익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주유비라든지 회식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영업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 넣어서 함께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항상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업활동에 관한 내역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켜서 정확한 영업활동을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실제 사용한 비용과 손익계산서상의 계정이 일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목적 자체가 어디서 어떠한 비용이 새 나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한 비용과 실제 계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이 일어난 내역과 손익계산서상의 계정이 일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직원 시식입니다. 직원 시식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가에 포함하시거나 폐기로 잡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정확하게 나눈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많이 먹어서 뭔가 원가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원가 자체가 높은 건지 이런 걸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본인이 사용한 비용의 계정이 약간 애매할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근접한 항목에다가 이걸 포함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유사한 비용이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같은 계정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서 어떤 비용이 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디서 어떤 비용을 줄여야 우리 매장의 손익이 나아지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원칙은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일어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한 기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사용한 금액은 이번 달에 반영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은 고객이 결제를 할 때 바로 발생을 하지만 비용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의 비용이 나중에 발생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가급적으로 매출이 일어난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작성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비용을 3개월치를 한 번에 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3개월치를 3번에 나눠서 매달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원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달 발주한 금액과 재고의 금액을 함께 파악해서 입력하시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사실상 가맹점에서 현재의 재고 수준을 항상 파악해서 입력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월에 한 번 정도는 재고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달에 발생한 주문 금액과 재고의 금액을 파악하셔서 원가를 산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돈이 지급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사용된 기간을 매출의 기준과 맞춰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원래 세금 신고를 위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중과세 혹은 누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손익계산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력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력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부가세라는 거는 점포의 비용 구조라든지 매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매출에서도 부가세를 제외를 하시고 비용에서도 부가세를 제외를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제외해서 작성을 하실 때 매출과 비용이 동등하게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손익계산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외에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준에서는 이 정도 원칙만 준수하시더라도 판단하기에 나쁘지 않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몇 달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매월 작성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한 주요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손익과 관련된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콘 쪼꼬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